네, SBS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특집 이름이 별밤 살롱. 살롱이죠. 예, 네. 저희가 경제자유살롱이잖아요. 사실 네. 그 취지가 좀 편안하게 이제 경제 얘기도 하고 투자에 대한 조언도 듣자였는데 요새 하도 이제 좀 시장도 그렇고 해서 좀 네. 심각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이제 가을이 오는 이 시점에 저희 많이 모셨던 분들 모시고 혹독한 시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시간으로 예. 꾸몄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걸 자리를 마련할 텐데요. 지나간 계절의 투자가 어땠는지 그리고 다가올 계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은 별밤살롱 가을편입니다. 저희가 겨울편도 12월에 할 텐데 겨울편은 좀 상황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주식 해주실, 얘기를 할 텐데요. 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처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요게 또 이렇게 처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자주 뵙는데 박병재 부장님도 자주 못 봬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또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박병장 교보증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병차입니다. 네. 뭐 여러 화면에서 보긴 하는데 저 말씀하신 대로 잘 못 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또 두 분 또 기라성 같은 부분이 오셔가지고 걱정스럽네요. 저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입니다. 1,350까지는 안 보셨나요? 2009년도 1월인가 네.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최고점이고, 네. 그리고 1,300원 위에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한 달 이상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하향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오랫동안 있고 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오늘 구두 개입도 좀 나왔죠. 네. 네. 정책 별로 안 외환당국에서. 먹힌 거죠? 그렇게 그래도 많이. 구두 개입은 하긴 해야겠죠. 네. 어떻든 간에.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 거냐면 외국인들이 팔지 않아요. 직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00원 위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갔을 때는 이제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냐? 근데 그렇게까지는 전부 다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또는 뭐 유로화 약세 또는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거 외에 뭐가 있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연기금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주식 파는 동안 해외 미국 주식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푸념 섞이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보다 낙폭이 더 컸었고 그리고 반동도 더 컸었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됐을 때 미국 시장을 더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350원에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느냐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요인으로만은 뭐 예. 옮길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드리는 말씀이 환율 신경 쓸 거면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해요. 오히려, 예. 그래서 보통 오늘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예측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같이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는 게 없는데 뭐 일시적이라도 얼마든지 위로 오버슛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아래로 오버슛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을 예측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딱 이때 오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미국 투자는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3년 넘게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리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3년 내내 받던 질문이라서 그게 어느 때든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 투자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지금의 환율의 걱정은 사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면의 이런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수출 부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영향.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좀 우리 하반 경제 나아질까 이런 걱정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이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박병재 부장님이 3프로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 게 네. 옛날보다 위기도 되게 복합적인데 또 한 가지가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정도예요. 없는.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거죠. 거의 국민연금 계속 투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환율 보면서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내부적인 좀 문제도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거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좀 유럽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유로화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유로화 약세가 물론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결국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문제라든가 재고도 되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실제로. 근데도 뭐 러시아가 자꾸 협박하고 오늘 장중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에서 러시아가 오늘 내일 중에 뭐 또 포격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 아침만 해도 환율이 꺾이고 있었는데 그 뉴스 나오고 갑자기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제일 문제가 생긴 건데 근데 결국엔 전 시간 지나면 정상화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 또 유럽도 해결책을 찾을 거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정말 아주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LNG도 대책이 있고 또 노르웨이도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대체 수단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독일이 좀 아쉬운 게 정치인이면 좀 발언이라도 그러니까 원전을 찬성하고 안 하고 떠나서 원전 안 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게 또 영향을 또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환율 1,300원 이상에서 주식 사서 과거 경험상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1,300원 이상에서는 주식 사서는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단지 환율이 좋으니까 미국 주식 산다. 미국 주식 살 거면 1,200원 밑에서 사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진짜 좋은 기업인데 지금도 싸다. 그러면 아까 유동무 의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보고 사는 거지. 굳이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에이 삼성보다 애플 사자. 그런 방식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또 한국은 어쨌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 수출 기업들한테도 이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닥터 레모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댓글에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진다라는 밑에 짝대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창 부장님부터. 분석하기도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뭐 연미사님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번 시장을 바라볼 때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 팬데믹 이전에 지집 성장이 낮았어요. 계속 저성장이었습니다. 45도 각도로 계속 저성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34 갔다가 플러스 36 갔다가 플러스 6.7 갔다가 이건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0으로 수렴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환율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그 과정 속에 겪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중에 하나가 또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저는 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오일의 세력들의 싸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한참 활발하게 주창을 했었던 유럽에 주창을 했었을 때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또 막 이제 전면으로 부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일 국가하고 서구권하고의 경쟁이 결국은 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하고 구경제 에너지 이거하고의 싸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비정상적인 전쟁은 비정상이잖아요. 어떤 그 중간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전체 시장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개인적인 생각을요. 일단 금리 인상 폭의 피크아웃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유럽 때문이고 유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에너지 위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의 패권 경제 이것도 있지만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찌 될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가정을 만약에 해볼게요. 만약에 11월이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연임하느니 마느니 영구직부 하느니 마느니 이게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전하자, 우리 잠깐 쉬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해석했던 이 판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지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그냥 갈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한다면 네.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사실 이제 코로나에서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코로나부터 보면 너무 가수요가 갑자기 생겨버렸고 돈 찔러주니까. 네. 근데 밖에 안 나가니까 재화 소비가 그냥 오버슈팅 해버린 거죠. 음. 근데 그게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물가 올라가는데 그때 또 하필 유럽에서 작년에 한파 발생해가지고 그랬죠. 아주 예. 또 천연가스 난리가 나고 네. 전쟁 터지고 셧다운 중국 셧다운 당하고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악재들은 근데 이제 6월을 기점으로 다 반영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걱정했던 회색 코뿔소는 뭐였냐면 유럽에 아직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건 좀 안 일어나길 바랬는데 지금 조금씩 이제 뭔가 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원인은 사실 이제 물가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근본 원인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결국엔 이 에너지 가격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해석하기가 유가는 안 올라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났을 때 유가도 튀었거든요. 다 튀었어요. 근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천연가스만 가요. 거의. 천연가스랑 일부 펄프 이런 거 좀 급등하는데 네.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달라요. 외국인들은 싹 팔아버렸어요. 전쟁 나고 뭐 6월까지 그냥 미친 듯이 던져버렸죠. 근데 환율은 훨씬 높은데 주식을 계속 사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위기가 오래 갈 거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지금 흔히 이제 우리가 빈집털이 한다 그러는데 네. 너무 많이 비워놨어요. 국내 주식. 지금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최저 지분율에다가 네. 1340원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싸거든요. 네. 원화가 그렇죠. 비싸진 네, 않아요. 원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위기가 완화되면 환율은 급격하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오버슈팅 한 만큼. 근데 이제 모든 키는 유럽인데 지금 보면 미국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면 미국의 소비도 그런데 지금 유럽의 물가는 난리가 났고 네. 독일 난리가 났고 천연가스는 정말 끝도 없이 가고 근데 유가가 안 따라가요. 그냥 그런 걸 보면 결국엔 저는 좀 유럽만의 좀 특수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크긴 크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영향을 물론 당분간은 주겠지만 유럽의 이 비정상적인 흐름은 아까 박 부장님 말씀대로 전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프리포트라는 이제 LNG 수출하는 그 터미널도 한때 가동이 안 됐는데 그거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화되고 독일의 라인 강도 수위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가뭄 때문에 심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원전도 가동이 안 됐어요. 냉각수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오늘 뭐 그 규제를 네. 일부 완화한다 말하는. 근데 그것도 역시 결국 날씨 풀리면 다시 정상화돼요 모든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건 이게 구조적이냐 이거죠. 이게 영원히 이어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이 더 리스크지. 유럽의 이런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좀 시간 싸움이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PBR 한 배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싸다.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은 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에. 그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LNG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어젯밤에 석탄 회사들 주가도 올라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뭐 도대체 이게 에너지 투자라는 게 어느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또 오페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고 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뭐 최소한의 어떤 비중을 들고 가야 되는 게 에너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는 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한 25% 정도를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때는 뭘 사고 어느 때는 뭘 사고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간에 가상화폐든 간에 모든 부분이 다 전력이 필요한 거고 네. 또 전력 수요는 계속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그 전력을 창출해내는 그 요인들이 뭐 이게 석유가 될지 아니면 뭐 가스가 될지 아니면 태양광이 될지 뭐 이렇게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또 하나의 더 큰 그림은 이상 기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상 기후를 싸우기 위해서 결국은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석유 투자는 안 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트랜지션을 해줄 게 가스다. 그러니까 가스를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국가마다 또 틀려요. 뭐 예를 들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이 잘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잘해요. 네. 뭐 또 유럽 쪽이 좀 더 잘하겠죠. 근데 천연가스는 당연히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니까 이쪽이 잘하겠죠. 뭐 석유는 또 뭐 셰일가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러시아가 있을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마다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을 사지는 않겠죠. 아, 네, 그렇죠. 예. 유럽 가가지고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을 사진 건 아니죠. 코스트가 그만큼 높으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는 기업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 산업 하나하나마다 그 국가의 매력도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확실히 에너지 투자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근데 확실히. 올해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가장 많이 가져다 준 게 에너지 업종이에요. 근데 사실 또 ESG가 약간 이제 전쟁 나고 조금 뭐 이제 좀 맥이 빠진 게 이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근데 사실 대의로는 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인할 사람은 없는데 ESG 전망은 뭐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에너지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에너지를 할 거냐, 석탄 에너지에 투자를 할 거냐, 오일도 석탄 에너지니까 그쪽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이. 근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성장.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장 움직이는 LNG든 아니면 석탄이든 오일이든 뭐 가스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원의 이견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제가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ESG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의는 맞는데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좀 있죠. 그쵸. 네네. 그 ESG에서 사실은 이만 우리가 환경 관련주만 한번 들썩들썩했지. SG에서 뭐가 있었던 게 없었잖아요. 사실 S는 뭐 이제 공헌 뭐 이런 거고 G는 사실 굉장히 우리는 취약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얼마나 뭐 맨날 한다고 기업들이 하지만 뭐 담당 그 직원들도 뽑고 막 그래요. 저희에서 네. 보면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가시화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먼 것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을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 관련주들이 먼저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에너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것들 벌써 우리는 투자를 좀 해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이게 이런 지금 비정상적인 게 안정화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나 경제가 안정화되고 나서 그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 현재는 좀 뒤쳐서 물려와 있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질문을 사전에 좀 받아보니까 그 이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스터 제이크 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금 투기 성향에 가깝지 않았나. 이제 그 위험 투자를 이제 유동성이 플러스 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은 투기 성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자산 뭐 이런 투자들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내 주식은 더 소외받거나 이 탄력 조금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원인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내 주식이 이렇게 조금 지금 미진한 이유를 어떤 부분으로? 국내 주식이 미진한 건 사실 그거죠. 이제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그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흔히 시크리컬이라고도 불리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어쨌든 누가 봐도 그냥 다 꺾여버렸기 때문에 어디가 수요 저점인지 모르고 반도체가 30%인데 네. 당연히 거기가 멀쩡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또 소비자 기업들이 네.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중국 경제에 연동이 많이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좀 무역 수지 적자가 났거든요. 4개월째. 그리고 수출도 줄고 어제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란 게 홍콩으로 우회하는 수출이 45%나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수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당연히 선택을 못 받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당연히 경기 민감한 국가인데다가 반도체 또 거기에 중국의 어떤 부진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번에 반등할 때도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흔히 뭐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근데 그런 섹터가 올라간 건 좋아요. 좋은데 시총이 작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주는 섹터들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쪽 섹터가 굉장히 시총이 컸거든요. 조선만 해도. 근데 조선주가 진짜 주도주라고 불리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2007년, 네. 2008년 네, 이후로, 그렇죠.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죠, 조선주가. 근데 그렇게 이제 작아진 섹터들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뭐 순환명은 되게 좋은데 결국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근데 그나마 좀 LG엔솔이 좀 올라가 준 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지수에는 좀 다행스러웠지만 삼성전자나 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기업들 또 거기에 자동차까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어떤 산업 구조에 좀 그 부분들이 증시의 좀 부진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침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조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중국이 TSMC를 못 건들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치포 동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공장도 있고 수출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수출이 중국향 수출이 반 정도 작년 대비 반 정도 줄었다고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보다 비교 위에 있는 경제 위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의 요걸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이 기술력이 있는 이런 쪽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그 뒤에 있는 소부장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중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의 완성품 메이커나 이런 데 수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그쪽으로 비슷한 기술력이라면 그쪽으로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려워진 게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연동하면서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염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는 완성품 메이커들은 결국은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된다. 이게 더 좀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뭐 삼성전자, SK 얘기했는데 외국 반도체 주식들은 어떤 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요즘에 엔비디아, 또 AMD 이런 회사들 많이 갖고 있고 뭐 보니까 장비 회사들도 우리나라 사학개미군들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을 부분이 시스템 쪽, 뭐 클라우드 쪽 계속 성장률이 두 자릿수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어디냐면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 지수는 덜 빠졌어요. 그게 이제 어떤 화려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환율이 페그가 돼 있거든요. 네. 달러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냥 들고 가셔야죠. 심지어 저한테 인텔을 살래, 삼성전자를 살래 그러면 전 당연히 삼성전자를 살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인텔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지난 거의 5년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분은 뭐냐면 대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봤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란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40몇 %나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산업은 벌써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반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니까 마이크론보다도 더 반등 속도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인텔을 대체하는 어떤 회사라고 따지면 저는 AM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먼 미래를 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간에 지금 게임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래픽 쪽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별로 잘 안 나와요. 누가 경쟁력이 있고 누가 앞으로 계속적인 Q의 성장을 보일 수가 있느냐. 네, 네. 그리고 또 P의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에도 또 이제 아까 여미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변수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방송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불편해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일단 매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이고 그렇죠. 중국에서 또 삼성전자는 디램 같은 경우 한 30% 아니 낸드를 한 30% 생산을 네. 하고요. 네. 자기 전체. 그리고 하이닉스는 디램을 한 40%를 중국의 그 우시 공장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툴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공장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못해요. 하는 순간 이제 뭐 제재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고. 네. 그리고 미국에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조금 당연히 못 받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진퇴양난이고. 근데 물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계획은 있으니까 다른 데로 공장을 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그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니까 이게 뭐 말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오히려 더 이거는? 심각해졌죠. 네, 반도체 네. 이제 법도 통과가 됐고 네. 이제 치포 동맹 아직 우리 한국이 정부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뭐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서 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할 가능성이 좀 분위기상 높은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투자자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좀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랑 경쟁자를 일단은 이제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은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또 약간의 뭔가 좀 있어야 되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에 투자는 또 해야 되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순간 인건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일단 예, 원가 자체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반도체 훨씬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인들보다는. 예. 근데 생산성이 과연 나올까?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되고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결국엔 중국에서 결국엔 이 상태로 가면요. 중국 공장은 그냥 이제 레거시라 그래서 옛날 공정 그대로만 유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도체 공장은 그냥 예전 제품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첨단 공장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돼. 뭐 한국에 더 짓든가, 뭐 베트남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미국에 또 지으란 얘기니까.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게 다 비용으로. 근데 메모리는 원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1등 하는 게 결국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 낸드는 타이 추정을 불허해요. 하이닉스 적자나도 삼성은 흑자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일부 마진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정부가 얘기를 잘해주든가 아니면 미국이 보상을 좀 해줘야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이란 잠재적 경쟁자를 뿌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딜레마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결국에 이 법안의 제가 이제 최종 목적은 인텔하고 그 마이크론 키우기 같아요. 약간의 느낌이. 근데 이 기업들이 마이크론은 잠재적 경쟁자라고도 보지만 어쨌든 근데 메모리는 3사가 과점이니까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인텔이. 근데 인텔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잘 못하더라고요. 네, 분위기상. 예전에 그래서 인텔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어쨌든 인텔을 키우고 싶겠죠. 키워서 TSMC 대체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삼성과 TSMC를 이길 수 있을까 인텔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일단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있게 높진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반도체 분야가 이런저런 얘기와 뭐 중국, 미국 갈등 이런 네.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투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는 건 않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음. 그 기업만 바라보고 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또 댓글에서 엘라이님께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맞아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2차 전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사실 2차 배터리와 전지, 전기차 그렇죠. 얘기인데 배터리와 전기차 이제 굉장히 투자 규모도 늘었고 관심,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또 전기차 자체의 비중도 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예. 아니 그 세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시간 가기 전에 다 여쭤봐야 여쭤봐야 되는데라는 되는데. 생각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가셔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네. 얘기도 하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은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을 때 배터리 얘기해 주신 거 있거든요. 아, 이 그런가요? 차전 얘기. 예. 예, 그거 화면 준비된 대로 한번 들어보고 지금 상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들어간 종목이 이제 뭐 K 배터리라고 불리는 네. 그러니까 화학 배터리 네, 네, 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엔솔도 사실은 네. 주가로 보면 사실은 조금 네. 실망스럽죠. 최고 네. 한 60만 원 가까이 했지만 네. 어제 보면 한 40만 원 뭐 예. 그 2차 전지 배터리 어떻게 네. 보세요?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40만 원 초반이 네. 적정가입니다. 적정가. 다 그때 말 올랐을 때도요. 네. 그때 거래했던 기관들도 자기는 어차피 인덱스 때문에 샀지만 이거 40만 원이 떨어질 거야. 알고서 다 산 거예요. 40만 원 초반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 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건데 2차 전지의 성장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 전기차가 2025년, 2030년 되면 이제 다 돌아다닐 텐데 이제 내용에 잘 안 맞는다고 하는데 BYD는 아예 안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이제 전기차를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커브의 이론에 의해서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왔는데 자 이제 지금 원재료 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것들이 지금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익은 그만큼 못 따라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춤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2차 전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5월 5월입니다. 달이네요. 네. 5월 달이 5월 4일 방송분이라고 저희 원고에 써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뭐 거의 비슷한데 그때보다 네. 조금 더 좋아진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때는 한참 내려갔을 때이고요. 네. 지금은 다시 이번에 인프레 감축법 생기면서 전기차 얘기가 다시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전지 바라보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기차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은 중국이 가장 높고 네. 유럽이고 네. 미국은 아직 낮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아직 낮은 편이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와 함께 연동하면서 2차 전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인프라 감축법 생기면서 전기차의 지원금 요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뭐 원재료나 중국의 부품 쓰면 안 된다. 계속 지금 그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대 좀 떨어지고 뭐 그렇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국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중국은 자기네들 CATL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미국에 이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 현대차에서 밥비 공장을 6개월 단축해서 빨리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유럽과 내수해서 빨리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요번에 미중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산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팔아서 중국이 그것을 보복에 의해서 만약에 수입금지라든지 어떤 다른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그 수출이 줄어드는 거 이게 가장 피해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섹터에서는. 그런데 2차 전지는 CATL이 더 많이 팔잖아요. 우리 중국에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는 CATL하고 파나소닉이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갈등이 생겨.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반도체에 비해서
요번에 미중 갈등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테슬라양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4680 표준의 원통형 배터리가 만들어서 테슬라에 막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지금 다 테스트하고 네.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가와 그리고 향후의 이익단이 지금 요만큼 늘어나면서 이만큼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납품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시장은 커질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배터리 부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배터리 하나로 보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요. 다음의 대세가 뭐냐? 대세 시장 섹터를 봤을 때 그냥 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미래차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차라고 하면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 전장 부품이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배터리 얘기하다 뜬금없이 딴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애플카가 나옵니다. 네. 애플카 중국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자율주행차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잘 안 믿잖아요. 지금은요. 애플카가 나오고 테슬라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이슈가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이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카는 우리 미래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그 범주 안에 전기차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꽤 오랜 동안 전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 뭐 네.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이끌어가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내세운 제목이 유튜브 제목이 올가을엔 부자 되세요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봄하고 여름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이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뭐 아까 엔솔 얘기도 해주시고 좀 이랬는데 어떤 네. 식의 투자를 요즘에 움직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좋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 이유는 그 원재료를 어디죠? 호주하고 두 군데에서 미리 아르헨티나.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광산 이 싸움이 확보. 될 거라는 거죠. 아, 완전. 첫 번째. 그러게요. 이제 그냥 중국 중국에 때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네. 높다는 얘기들이 중국 의존도에서 먼저 하느냐? 탈피한 곳들. 아, 탈피한 곳이 예. 이제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 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를 말씀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음. 이제 그 싸움이 단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요즘에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은 나머지들은 다 그냥 말 그냥 쑥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도 고사양의 뭐 손단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배터리도 분명히 발전을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추종하는 기업들이 아.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이 앞서가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곳이나 아니면 또 자원 확보, 그 네네. 원자재와 관련된 네. 회사들인데 다변화된 곳. 본부장님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전화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네. ETF 투자나 이런 거를 하고 전 세계가 다 이제 전기 배터리의 원자재 네.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회사들로 이루어진 ETF들이 국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여기 댓글에도 김민님께서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ETF 관련된 건 엘라이님이 말씀해 주셨고 김민님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오를 일밖에 없겠죠. 이 질문은 약간 좀 위험한 것 같고 네. 예, 2차 전지 ETF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실 수가 네.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현행 미국에 법상. 상장돼 있는 ETF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아시아 지역에도 상장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좀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좀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출을 못하고 그렇죠. 공장을 저기도 감축범에서 세워야 되고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 가장 노조가 센 산업이 어디 쪽인가요? 자동차죠. 네, 대부분 다 자동차 네. 아니면 뭐 조선 조선. 등등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가솔린 자동차들의 평균적인 영업 마진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몇 프로 나오는지 아세요? 한 자릿수. 8%가 안 나와요. 8%, 예. 거의 평균적으로 한 4%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 영업 마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 가까이 나오네요. 예, 30% 넘고 40% 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미국에 세운다. 네. 근데 전기차예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생각할 때? 음. 예, 저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 여기서 알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이 산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우리나라의 자동차들이 지금 아이오닉 5가 1등인 거 아시죠?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에서.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들이 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 네. 외제차 사지 한국차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 유학 가서 한국차 사겠다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좋단 말이죠. 그 퀄리티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한국 거를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거에 그 아이오닉 5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에 이 아이오닉 5 기아 EV6 이제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이 우려가 굉장히 커서 시장도 좀 예. 출렁했잖아요. 이 부분은 가격 경쟁력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주기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네. 옛날 같았으면 가격 경쟁력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에 처음에는 힘들었죠. 네.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던 게 2008년부터 바뀌었단 말이죠. 카 오브 더 이어가 되면서 그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그 퀄리티 경쟁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테슬라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도 심지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나쁘지 얘기죠. 않다.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뭐 제외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박봉창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완정차들은 그동안에 먼저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못 오르고 있다. 요거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 빠졌죠. 약간 반등 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안은 일단 주도주로 나서긴 그렇고 좀 애매하고요. 네. 그 사이에서 뭐 특별히 빠지도 않으면서 이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하거든요. 근데 질문은 이제 2차 전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저는 테슬라를 좋게 보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인데 네. 테슬라의 나중에 이제 리스크는 포드나 GM이나 아니면 뭐 독일의 메이커들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 싸게. 네. 그러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선점의 효과가 있었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으니까 탄탄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테슬라는 그것만이 아니고 자율주행도 하고 휴머 로봇도 하고 그리고 뭐 우주항공도 하고 그러니까 성장성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는데 또 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여기를 꺼냈냐면은 포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엄청나게 좋은 그 전기차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네. 그럼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거 못하겠어요? 분명히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그들하고 합작사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미국에 지금 13개 공장 짓는데 14개 공장 중에서 11개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미국에 짓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2차 전지에는 좀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둔화되고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감원, 라인 증설하던가 수도, 네. 감축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설한다든지 인원을 더 뽑는다든지 하는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차 전지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그럼 미중 갈등에서는 좀 우리나라 2차 예. 전지 사업이 미중 갈등에서 조금 반도체보다는 자유롭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될까요? 좀 부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럽죠. 아까 여미사님 말씀 주셨고 제가 한번 살짝 끼어들까 했었는데 네, 네. 어떤 걸 저는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뭐 일개 질권 직원이지만 우리가 반도체는 세잖아요. 네. 미국이 반도체 약간 갑으로 입김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주면서
자동차, 전기차 부분을 협상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얘기가 없지만 네. 그런 걸 해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나 산업, 이게 통상 쪽에서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아니 이동 본부장님은 그렇죠라고 말씀하시는데 협상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솔직히 요번에 전기차 네. 딱 제안하면서 네. 그래도 우방인데 우리는 이렇게 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약간 그래서 실망스러웠다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망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산업이든 반도체 산업이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진출했다가 시장 점유율 기술력 다 뺏기고 시장 점유율 0%로 가고 그런 걸 겪느니 미국 쪽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쪽에 시장 점유율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거의 100배의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악조건이 다다랐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주면 뭔가 좀 얻어내야죠. 계속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또 아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딱 그 저기 커런시 스왑, 그러니까 환율 좀 미리미리 좀 하지. 네. 뭐 이런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으니까 네. 좀 잘해내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제 뭐 막 나온 얘기니까요. 조금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 통상당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요. 예. 그 자연스럽게 전기차 얘기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러면 예전에 유동훈 본부장님께서 4월달에 나오셨어요. 4월달에 나오셔서 예, 전기차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수요를 일으키는 산업 중에서 가장 큰 게 하나가 전기차죠. 이제는 열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솔린 차 사겠다는 사람이. 열에 10명이 다 전기차래. 그렇구나. 근데 딱 1년 전에는요. 10명 중에 전기차 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네. 두 그때는 좀 사람이었어요.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안 느끼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텍사스 팩토리 나왔죠. 네. 벨렌 팩토리 나왔죠. 여기에 이제 지금 상해가 지금 멈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세 개의 대표적인 지역에 다 있어.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나.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은 자꾸 테슬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수록 이것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큰 산업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전기차만큼? 끊겨갖고 그래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영업 마진율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만큼 사람이 덜 필요하고 네. 예,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아예 그냥 공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져가라. 그렇게 따라하려면? 따라해라.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따라가겠죠. 그만큼 이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품이 들어가는 수도 뭐 거의 전체 가솔린 차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하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에너지의 효율성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그 낮춰주는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 뭐 지금 전력 소비가 뭐 높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걸 만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오히려 차값을 그렇죠. 올려버리면서 가격을 올려버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 구조로 보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산업이죠. 전기차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테슬라 사시고 네. 한국 차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 테슬라? 미국과 테슬라와 한국 전기차를. 예. 물론 중국도 살 수 있는데 네. 예, 뭐 네. 이거가 문제죠. 네. 염 이사님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사실 뭐 우리나라 굉장히 주들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좀 현대차도 평가 절하받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주가만 봐도 네. 뭐 지금 PER도 7배, 뭐 기아가 5배니까 아예 뭐 아무런 뭐 기대도 안 하는 것 같고 주가 보면은 누구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또 아까 이제 그
그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또 피해 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칭찬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FTA 제소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정부에서. 근데 어쨌든 뭐 연말까지는 협상 여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현대차도 좀 급했던지 좀 생산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전기차 생산 라인을 뭐 급조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2년 정도의 공백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너시스 GV70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 생산은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좀 해야 되고 약간 이거는 제가 미국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이게 들어가는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 조립하라는 얘기예요. 조립을 미국에서 한 차는 인정해 주겠다. 그럼 우리나라 울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5 반조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보내는 거죠. 공장 쪽으로. 약간 공장 개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조립 상태에서 완전 조립은 미국 공장에서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미국의 조지아나 엘라바마 공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개조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의 방법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좀 정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보조금이 그게 적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꽤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안 주면 다른 차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 한 2년 정도는. 액수가 꽤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뭔가 이건 현대차 협상력이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좀 악재가 되겠지만 큰 그림상에서 저는 현대기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요. 그 욕먹던 제너시스도 이제 미국에서 물론 이제 우주 사건이 있었죠. 타이런 우주. 네. 그 이제 차가 전복이 됐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대단한 거죠, 사실 그것도. 근데 어쨌든 제너시스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예전에 제너시스는 독립 브랜드로 이제 나오려고 했죠, 렉서스처럼. 근데 거기 딜러들이 엄청 반발을 해가지고 이게 독립 딜러가 말이 되냐? 현대차랑 같이 해야지. 그래서 결국 못 하다가 이제는 지금 일부 주에서는 제너시스만 파는 거예요. 딜러들이.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가 어쨌든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고 약간 이게 폄하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이번에 3위에 있잖아요. 완성차 중에 전체 상반기에. 근데 그거 어부질이 아니냐. 왜냐면 그 다른 차들이 많이 못 만들었어요. 생산을 못했어요. 네, 생산.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데 오브질이 또 실력은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걸 현대차가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후수 다른 데가. 거니까. 예. 그래서 그 기세를 전기차까지만 잘 이어주면 좋고, 근데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폭스바겐하고 도요타가 좀 약간 삽질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잘 못해요. ID3, ID4도 생각보다 이렇게 품질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도요타는 뭐 거의 존재감도 없고 사실 전기차 내놓긴 했는데 뭐 리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현대차가 드디어 그러니까 흔히 독일과 일본은 내연기관을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술 격차가 있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엔진이나 내연기관이 다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배터리, 그다음 플랫폼, 그걸 얼마나 또 모터를 잘 고동하고 주행거리 늘려주느냐 이 싸움인데 거기서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BMW CEO도 그랬잖아요. 소비자들이 아직도 내연기관차 많이 원한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전기차로 넘어갈 때 제일 지금 스트레스 받을 업체들은 전 독삼사들 같아요. 독삼사나 포르쉐 이런 기업들. 타이칸 뭐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행거리가 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한국한테는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게 기회인데 이거를 어쨌든 현대기아가 계속 잡아줘야 되겠죠. 관건은 그렇죠. 앞으로 잡느냐인데 근데 아직 시장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밸류 올라갈 텐데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년은 계속 현대차가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안쪽에서 현대차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지금 라인업들 보세요. 아이오닉 계속 6. 좋아질 거다 전 놀라운 그랬는데 게 이제 안 좋아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단 차들이 계속 나오죠. 아이오닉 6, 기아 이제 EV 뭐 9인가요? 그것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번에 컨셉카도 나왔지만 너무 잘 만들어요. 디자인도 좋고. 근데 그 라인업들이 풍부해진다는 건 그만큼 팔 수 있는 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기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양산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아까 유동호 본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원가가 일단 내연기보다 훨씬 낮아요. 일단 원가 싸움에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대기아가 좀 성공할 수 있다에 좀 한 표를 네. 좀 드리고 싶다. 예, 제가 부정적으로 답변하려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도 아니라고 예. 좀 다만 예. 다만 시장이 지금은 네. 어쨌든 반신반의해요. 네. 네.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전기차만큼은 굉장히 불리하게 봅니다. 한국 아, 시장은.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지금 이제 하반기 전략을 짜야 되나,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올가을에는 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불리시하게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긴 사이클을 좀 보거든요. 제가 정말 지난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남은 어떤 사이클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6개월만 갈지 1년 반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일 때는 결국은 정말 힘들어지십니다. 투자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종목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산업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탑다운을 보지만 또 바텀업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종목을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골라내면은 굉장히 초과 수익률을 많이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희가 딱 집어드리고 싶지만 그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어렵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렇게 종목을 잘 골라내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다. 네. 특히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라내는 기준, 뭐 너무나 많지만 네. 그 본부장이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한 세 가지만 이런 것만 좀 보십시오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장이 있겠죠. 네. 그럼 성장, 그러니까 성장. 그 Q의 네. 성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의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네.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느냐. 네.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2007, 8년도에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완전 레벨업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회사 차들이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하는 차가 아니라 품질 경쟁력으로 한다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8등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뭐 4등, 3등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 P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뭐 지금 5배, 뭐 7배, 이게 앞으로 20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Q가 성장하고 있냐, P가 P를 올릴 수 올라가냐, 있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네. 예. 오늘 강의가 있으시대요, 본부장님이. 네. 그래서 본부장님은 먼저, 본부장님을 저만 먼저 가는 겁니다. 예, 예. 여기 두 분 저희가 조금만 더 분리될 수가 잡아주세요. 없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약속을 어렵게 보는 시간이 모셨기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살롱이 뭡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예. 일어나서 예. 예, 저희가 배웅을 하고 네. 얘기를 계속 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는 아니, 아니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네. 자, 계속 예, 저희는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같은 질문을 네, 같은 박 질문입니다. 부장님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질문 요새 보세요? 많이 받으실 텐데.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하나 안 하냐, 몇백 비 하느냐 안 하냐, 그리고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 이걸로 내가 엄청난 수익을 주식 투자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안 내고 해서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한참 논의할 때 워렌 버핏은 애플을 샀고 우리 연기금은 우리 주식 좀 팔아가지고 해외 주식 샀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늘상 시황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시적 시황이나 지표들 가지고 맨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직접 투자해서 수익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실제로 놓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좀 전에 유동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을 보고 가야 된다. 우리 여민사님도 맨날 종목 말씀 많이 주시는데 결국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거시 변수를 지나치게 분석을 하는. 그렇죠. 우리가 다 전문가가 되는 네, 것처럼 네. 될 것처럼 맨날 그 얘기만 했다라는 거죠. 연준 발표하는 거 새벽에 봅니다. 네. 네, 다 해. 그리고 요즘에 또 가만히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 주변에 그동안에 쭉 있으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서 또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가 호떡하게 한번 일단 경험을 했습니다. 시황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여기서 약세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가 되고 시스템 위기까지 가서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하락이 깊은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온 상태에서 그게 두려워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다 도망가야 되느냐.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쯤 되면 지수를 어디 더 빠지냐 안 빠지냐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은 온 것 같다.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가을에 해야 될 것은 지금 시황을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은 이제 전문가예요. 시황에 대해서는 네. 정말 지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그거 우리가 금리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금리에 말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냥 종목을 보면서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게 그쵸. 맞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낮게 싼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 그 종목들에 투자하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한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섹터들은 뭐 종목을 저희가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쪽을 공부하는 건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감안하고 있는데 얘네는 증원하고 있는데 증설하고 있는 뭔가 쪽. 투자를 이어가는 투자를- 곳에. 그러면 소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정책의 변화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정책이요. 정책의 네. 변화는 우리가 보면은 IMF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그 IT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를 꼭 만들어요. 그렇죠. 부양을 해야 되죠. 예,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제조업 부양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려오면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팬데믹 이후부터 전쟁 이전에 팬데믹 이후부터 이게 지금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들이 어떤 정책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는 가르쳐 줬죠. 미국에서 인프라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지 그 전에 이름이 인프라 감축법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니었고 네. 인프라 투자로 해서 그쵸. 경기 부양 정책이었어요. 네, 네. 근데 어디를 부양할 거냐 해서 친환경, 환경 에너지 그리고 또 인프라 이걸 얘기를 그쵸. 했었다고요. 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책이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계속 노력을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건 뭐 지나간 얘기지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모두 다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그렇지만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는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유동문제를 가셨지만은 진짜 100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전체 시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종목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 이럴 때 잘 고르면 초과 수익률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네. 참 그게 어려운 거죠. 여기사님은 어떤 어떤 거죠? 아유, 제할 얘기 다 해도 반복하셔도 됩니다. 반복하셔도 예, 예.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예. 뭐 공감되는 얘기 해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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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생각 좀 말씀드리면 결국 근데 이제 이게 지수를 사람들이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맞춰도 나중 되면 또 틀려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홀짝 게임 같아서 지수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매크로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 내 포트폴리오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좀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긴축이 좀 시작돼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주식 비중 늘려야 될 시기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을 보면서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약간 지금 지수가 좀 싸냐 비싸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하는데 한국은 PBR 기준으로 0.9배에서 1.2배를 왔다 갔다 해요. 지난 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보면은 0.9배 밑으로 가서 주식 투자하면 거의 성공했고 1.2배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좀 많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작년 1월에 1.3~4배까지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그때는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네. 대부분 그때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그 약하게 투자할 때거든요. 뭐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약에 너무 좋은 기업이 있어도 약간 이제 속도를 좀 약간 늦추는 거죠. 예, 뭐 내가 100주 살 거 한 10주만 사는 시기라면 근데 지금은 PBR이 2200 정확히 2278이에요. 거기가 0.9배입니다. 이번에 거의 찍고 갔어요. 2포인트 차 정도로 좀 찍고 갔는데 지금 이제 2400 약간 또 초반이니까 지금 PBR 1배가 2530.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어요, 아직은. 그럼 이런 구간에서 또 유럽 문제 터졌다, 막 어쩌다, 막 노이즈는 심한데, 근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사이클을 안다면 그냥 계속 잡는 거죠. 비중을 계속 늘려요. 강약 조절이 지금 강하게 갈 때예요, 사실은. 이 템포 조절을 한다면 지금 강하게 투자를 할 때인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죠. 저점 깨진다. 이게 공포예요. 또 여기 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강하게 사냐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네. 1.3 됐을 때 이젠 강하게 사자. 또 이래요. 그러면 또 이 트랩에 갇혀요. 그래서 0.9배, 1.2배는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 뭐 언제 저도 모릅니다. 근데 PBR 1배 이하에서는 그냥 겁먹지 말자. 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공부가 끝났어요. 어떤 기업이나 산업 앞으로 좋아지면 특히 이제 수요가 증가할 산업에 대한 공부가 끝났으면 뭐 과감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싸? 그럼 나는 좀 공격적으로 살래. 근데 지수가 좀 높아요. 공부는 끝났는데 그러면 그때는 조금 기다려보고 요 정도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태조 이방원도 많이 유행을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좋은 주식들인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태조 이방원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주가는 안 좋아요. 사실 이럴 때, 그러니까 지수랑 별개로 또 기업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태조 이방원을 이제서 사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저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을 볼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쪽으로 눈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다음이 뭐가 될까 이거에 대한 공부인데 아까 이제 박병재 부장님도 얘기하시는 게 이제 모빌리티 얘기하셨잖아요. 미래차라는 저도 거기에 다음은 저도 모빌리티로 봐요. 그래서 전기차에서 결국 자율주행차 이 중간이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인데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거든요. 자율주행 가면 한국 업체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다 전정화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IT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부품이 다 글로 가요. 사실상. 그러면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 아직은 비중이 그쪽이 높으니까 다 그냥 완전히 다 버림받고 있어. 처참하게. 뭐 스마트폰 안 팔려. 뭐 자율주행 무슨 꿈 같은 얘기냐. 아직. 근데 이러는데 이미 테슬라인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P를 올릴 수 있는 기업, 당연히 경쟁력 있는 기업을 골라내셔야 되겠죠. 그거는 리서치의 깊이예요.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남들이 관심은 안 갖지만 이 다음에 태조 이방원 다음에 뭔가 또 다른 한 축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빌리티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찾아 반도체도 거기 들어가요. 반도체가 자동차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가 거기 들어갑니다.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엣지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보자.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시장이 뭐 유럽도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방송에서 전문가분들한테 맡기시고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은 좀 오히려 또 강하게 조절할 때가 아닌가. 걱정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출 안 될까봐. 그 수출에 관한 두려움이. 이제 그런 산업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나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그런 흔히 범용 제품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근데 보세요. 아니 유럽이 안 좋아진다고 앞으로 모빌리티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LNG는 오히려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사용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이는 되겠죠. 약간 속도는.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보는 거니까 네. 결국 큰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건 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건 결국 저는 반드시 오는 미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자. 말씀 들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이제 새로운 주도가 어떤 모빌리티로 형성을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로 굉장히 떠올랐던 주도주가 분야가 사실 비대면, 메타버스, 가상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 그에 대한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도 이제 동달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항상 PQ 얘기하면서 네. 기업의 이익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면 뭐 경제 위기가 오던 전쟁이 일어나던 재해가 오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게 분명히 그렇죠. 있잖아요. 전 인류가 그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 쪽 그것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로봇이 있고 가상 공간이 있고 AR, VR이 있고 AI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야 될 그것은 분명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네. 지금 당장에 이게 현재 상용화돼서 지금 당장 상용화돼서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냐 아니면 조만간에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냐 그쵸. 아니면 많이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구분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잡히는 시점의 차이가. 그걸 구분하거든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 처음에 전기로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용화 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다시 폭락했었습니다. 그걸 우리 캐즘 이론, S커브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폭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상용화 되면서 이제 정말로 빛을 발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에 오셨던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 그런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또다시 미래차 얘기하는데, 미래 모빌리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결국은 지금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 불과 5년, 10년 전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글래스나 이런 게. 예. 그런 것들이 새로운 디바이스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글로 갈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때 유행이 돼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용화돼서 실적으로 숫자를 안 찍히기 때문에 지금 뒷전에 물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 거라는 것은 뭐 맞지만 예. 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시점을 좀 뭐 앞당길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롱텀 펀드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그렇죠. 갖고 있겠죠. 있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못하느니 그러니 산업 사이클을 추종하고 그때그때 테마를 추종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관련 기업들이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80% 이런 걸 그렇죠. 경험을 하시니까 네. 그런 첨단 기업들은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 근데 것 같아요. 이익이 뒤따르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테마, 그쵸. 걔네 민미라고 그러고 우리 테마 아저씨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이익의 변화를 주지 않는 테마 있어요. 그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이든 미래이든 이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 네. 테마.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갑자기 내요. 속으로 얘기하면서 좀 웃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에 앞에서 있으면서 우리 후배 한 명이 자기가 2차 전지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2차 전지 그 주식이 10배 올랐어요. 네. 자기가 원래 샀던 가격에서. 네. 근데 중간에 자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자르고 반도체 가가지고 죽겠다고 아침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야 너나 나나 주식시장에 가서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너랑 나랑 얘기했던 종목들 결국 어떻게 됐냐? 우리 보면 올랐죠. 그래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도 사실은 어쩌면은 잘 모르고 답답하니까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답답해서 그런 거지. 결국은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고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 갈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좀 힘든 것 뿐이지, 답답하고 그럴 뿐이지, 기업은 성장하고 그 성장을 따라서 기업의 주가를 가고 나에게 수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 또 조만간 모셔서 그 그렇죠. 얘기들을 아, 저희가 시간이 너무 훌쩍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네. 때가 됐습니다. 오늘 멀스트리트 가을 특집 별밤 살롱 함께해 주신 가셨지만 본부장님과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오늘 주식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님, 이광수 미래에셋 수석위원님, 그리고 이현철 아파트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얘기를 할 텐데요.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같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trouble sleeping. 'Cause when a heart breaks, no, it don't break even.